야, 영상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드론 공격이 무시무시하네요. 이 이야기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또 밀떡들의 또 아이돌이시기도 한데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 박사님 그 드론 공격하는 거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가 뭐 드론 공격하는 거 자체는 별로 이젠 익숙한 풍경인데 네. 상당히 러시아 영내 깊숙한 곳에 또 러시아가 굉장히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 공군 기지에 네. 그런 또 예리한 공격을 퍼붓는 걸 보고 정말 네. 놀랐습니다. 지금 저 영상 나오는 게 네. 드론에서 찍은 건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띄우고 거기서 찍은 거를 공개를 한 건가 보네요. 네, 이번에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거는 사실 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까운데야 뭐 당연히 원격 조종해서 보낼 수가 있지만은 네. 이번엔 뭐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후방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게 당연히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날아가서는 안 되고 그래갖고 어떻게 날렸나 봤더니 이거 또 현지 택배를 이용했더라고요. 현지 택배요? 네. 어떻게 한 겁니까? 이번에는 아주 교묘하게 이 우크라이나 정보 요원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네. 그 안에서 목조 주택을 만든 다음에 왜 우리 컨테이너 박스 집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의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 안에 지붕 쪽에다가 그 드론을 갖다가 몰래 숨긴 다음에 이 조립식 목조 주택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갖다가 현지 트레일러 업체한테 어디까지 좀 배송해 주세요 하고 이제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행선지는 뭐 그 공군 기지 주변에 뭐 주유소라든가 그런 뭐 시설 같은 데로 지정해 놓고서 거기 몇 시까지 도착 꼭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다음에 거기 딱 가서 주유소나 이런데 기사들이 서 있으니까 갑자기 그 주택 뚜껑이 열리면서 그 속에 숨어 있던 드론들이 날아가서 타격을 한 거죠. 컨테이너를 통째로 이렇게 싣도록 택배를 부탁하니까 그 컨테이너 자체가 사실은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나 그렇죠. 봐요. 그 안에 그걸 다 숨겨놓은 거죠. 그 밑에는 그냥 일반적인 조립식 목조 주택처럼 깜쪽같이 해놨는데 그 지붕 공간에 그 얇은 데다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놓은 거죠. 야, 정말 무섭네요. 네, 이번에 그래서 한 117대 정도의 이 드론을 갖다가 날린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공격이 성공한 곳이 총 5군데 공군 기지에 이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5군데 전체 합쳐서 117대인 건가요? 네, 이번에 원래는 5군데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한 군데는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나갔고 네, 이게 실패를 했고 4군데 공격이 성공했는데 거기서 뜬 게 최소 117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사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로 말벌이란 뜻인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한 2,000달러 정도짜리의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이 4군데 전략 폭격기 공군 기지가 완전히 아주 그냥 초비상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어딘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지명이 약간 낯설어서 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이번에 네, 공격한 네. 곳을 갖다가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 나오네. 네, 그게 지금 굉장히 넓게 펼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짜 먼데요?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네, 이제 빨간색- 벨라야 공군 기지인데 벨라야. 와. 저기는 이르쿠츠크 우리 왜 바이칼 호수 옆에 있는 이르쿠츠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거기 여행 가는 80km 정도 분들이. 떨어진 곳이고요. 바로 몽골 북쪽에 있습니다. 그 너무 멀잖아요, 사실. 저기까지 네.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까지 트럭이 간 거예요? 그렇죠. 저 주변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쪽까지 택배가 가다가 그 중간에 주유소에서 그게 뜬 거죠. 사실 저 이바노보랑 저 중간에 보시는 저 서쪽에 우크라이나 가까운 데 보이는 이바노보 공군 기지랑 다길예보 공군 기지는 그 전에도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폭격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저기선 피해가 적었는데 지금 저 제일 북쪽에 있는 올레냐 공군 기지와 저 맨 동쪽에 있는 벨라야 공군 기지가 이번에 방심하고 있다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노린 것들이 이 러시아의 가장 거대한 전략 폭격기들 그걸 타격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왜 3대 핵전력 하면은 네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얘기를 하는데 네. 바로 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들이 이번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폭격기라고 하면은 장거리를 날아가서 보통 한 10,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어갖고 거기다 이제 핵탄두를 적진 떨어뜨릴 수 깊숙이 있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폭격기들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과거 소련 시대 이후에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전략 폭격기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게 운영하는 기종이 투폴레프 22M, 투폴레프 95, 네. 투폴레프 162 세 가지인데 이 합쳐도 한 100대도 지금 운용을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투폴레프 22M이랑 95는 이미 냉전 시대 만들어져 갖고 지금 마르고 닳도록 고쳐가면서 겨우 운용하고 있는 기체들이었는데 네. 이것들 이번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40대 이상을 격파했다. 네. 그리고 이 서방 다른 중립적인 기관에서 위성 사진으로 판독해 본 결과 최소 10세대 이상이 격파된 건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는 잔해를 치웠는지 약간 불분명하지만은. 아.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주장대로 이게 40대 이상 격파됐으면은 그 가격만도 거의 한 10조 원 가까운 그래요? 이 정도가 격파된 겁니다. 전략 폭격기가 하여간 장거리 날아가야 되는 거니까 엄청 비싼. 네, 전략 그 폭격기들 무기군요. 최신의 투폴레프 160 같은 경우는 한 거의 3억 달러 가까이 하고요. 3억 달러면 한 5천억 5천억 원 원 정도 정도 한대. 하고요. 네. 아. 그리고 뭐 투폴레프 95가 옛날에 만들어져 갖고 뭐 비행 사실 그거는 좀 약간 저렴하긴 한데 투폴레프 22M도 한 1억 달러 정도 하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중요하게 노린 것이 네. 왜 현대전은 전자전이기 때문에 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비행기에 커다란 레이더 싣고 다니면서 네네네. 전장을 쫙 다 스캔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게 A50이라는 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 비쌉니다. 이거는 5억 달러 이상 합니다. 7천억 원 이상 하죠 한 달에. 아. 이게 지금 러시아에 몇 대 없는데 이게 지금 서쪽 기지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아. 그래갖고 지금 푸틴이 엄청나게 지금 배합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지금 많이 있죠. 아. 이게 아마 지금 단시간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지금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타격이 되는 그런 공격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위치들을 보시면은 이르쿠츠크 옆에 있는 벨라야 공군 기지 같은 경우는 저기서 날아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유사시에는 중국까지 위협하는 그러네요. 중국, 한국, 일본을 위협하는 몽고 북쪽이니까. 그렇죠. 원래 그쪽인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쪽에 커버하는 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네. 또 서쪽 기지에서도 대거 이런 피해를 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제공권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은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떠서 장거리 몇백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는 네. 순항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진입하진 않고 국경 밖에서 그 순항 미사일을 쏘고 빠지는 이런 작전을 하는데 네네. 이걸 하려면은 공중에서 조기경보 통제기가 정확한 타겟을 또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한꺼번에 지금 날아가 버림으로써 네. 우크라이나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도 엄청나게 낮아지고 네. 또 주변국들을 각종 핵미사일로 위협할 수 있는 전력도 지금 상당히 떨어진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야. 근데 지금 뭐 굉장히 비싼 전략 폭격기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조기경보 통제기 같은 것들이 피해를 입었다는데 네. 이 공격한 드론들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값싼 드론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좀 다른 한 건가요? 2,00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조금 약간 크긴 한데 그래도 뭐 비용 굉장히 저렴한 이 가격대 성능비로 진짜 만점 공격을 한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가요? 드론이 뭔가를 싣고 가서 드론에 약 3kg 정도 폭탄을 탑재할 수가 있어갖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제 영상을 보시면은 드론이 날아가서 저 폭격기 위에 앉습니다. 폭격기에 앉아갖고 거기서 빵 자폭하는 거. 자폭을 하는 거죠. 아니, 무인이니까 뭐 하여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 3kg이면 사실은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 폭약이잖아요. 네, 근데 고폭탄 3kg이면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항공기에 제대로 앉아서 터지면은 뭐 항공기는 전혀 이제 재생도 불가능한 지경에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조심스럽긴 한데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은 공격이었네요. 진짜 높은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가성비 높은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비싼 전략 폭격기가 있는 곳이었으면 방어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진짜 제대로 허를 찌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가 큰 저 이르쿠츠크 방면의 공군 기지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설마 여길 공격할 수 있을까 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쪽의 공군 기지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대드론 방어 시스템들이 좀 돼 있는데 이쪽은 시베리아에 있던 기지들은 그게 좀 굉장히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확실히 허를 찔렸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준비가 역시 그런 점에서 돋보였던 거죠. 네. 이번에 밝힌 바로는 젤렌스키 대통령 직접 통제하에 우크라이나 안보국의 바실 마리오크 국장이 지휘해서 무려 18개월 9일간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1년 6개월이요? 네. 그러면은 한참 진짜 그죠. 요원들을 이게 아무래도 재작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죠. 직접 배송이 안 되니까 당연히 요원들이 잠입을 해서 현지에서 각종 재료들을 조금씩 모아갖고 이 안전가옥에서 그런 걸 다 조립한 다음에 그래서 또 다 철저하게 위장을 시켰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깜쪽같이 그런 식으로 민간 택배업자들이 그냥 네. 알아서 배송해줄 정도로 잘 은폐를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조종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통신망을 당연히 쓴 게 아니라 러시아의 상용 통신망, 우리 일반적인 이동 통신망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각각 이 드론에 심카드가 꽂혀 있었다는 얘기죠. 휴대폰처럼 심카드가 드론에 네. 꽂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그냥 상용 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고 또 이번에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이게 원격 제어 플러스 AI 제어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정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사람도 기본적으로 조정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적의 전파 방해가 있을 때 중간에 네. 끊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랬을 경우에는 이 자율 자폭 모드로 들어가서 네. 아마 이 내부에 탑재한 AI 모듈로 적의 목표를 정확히 식별해서 알아서 이제 자폭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론이 상당히 고성능 드론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저성능 드론도 그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요즘은 워낙 그 AI 모듈 모델 자체가 좀 약간 그래도 가볍게 돌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와갖고 우리 한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런 포켓 컴퓨터도 구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특히 아무르 지역에 있는 저거보다 더 동쪽에 있는 기지도 한 군데 공격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만약에 거기까지 성공했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뭐 러시아 쪽은 굉장히 당혹스럽겠는데요. 제가 푸틴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 보이는 그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그리고 뭐 코멘트는 이런 거였어요. 아니 뭐 지금 시즈파이어 뭐 정전 협정 하자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표정은 진짜 당해서 기분 나쁘다. 못 씹은 맞습니다. 표정 이런 거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그 안에서 이글이글거리는 분노가 느껴졌는데 정말 화났을 겁니다. 진짜 푸틴이 사실 이게 투폴레프 160 같은 전략 폭격기 직접 막 탑승해 갖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드디어 우리 러시아가 다시 군사력을 재건했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되게 많이 쇼업하던 폭격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화만 내고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격을 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렇게 당하면은 체면을 구기고 안 되죠.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그래서 뭐 트럼프와 얼마 전에 통화했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에서도 트럼프가 아무리 좀 좋게 빨리 휴전을 하자라고 해도 푸틴이 단호하게 보복은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는 사전에 몰랐나? 보통 왜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우방인 거 아니에요? 서방의 우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보통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미국한테? 그게 지금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정도 폭격이면은 사실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그 당혹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휴전을 중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도 찬물 끼얹는 건데 젤렌스키가 지난번 그렇게 백악관에서 수몰 당하고도 또 한 번 이렇게 트럼프 면전에 거의 찬물 뿌리는 짓을 하면은 재 뿌리는 짓을 하면은 이거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아마도 알리지 않았을까 그런 관측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도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은 미국 측에서 내심 진짜 할 수 있나 보자 그런 거라든가 잘 되면 뭐 러시아 전력 많이 깎이니까 좋겠지라고 이런 식으로 묵인하고 가지 않았나 하는 관측이 하나 있고요.
그래도 설마 이건 너무 심했다.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저지른 거는 아마 얘기 안 했을 거다.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알리긴 알렸는데 자세하게는 안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큰 피해가 날 줄은 이 미국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떤 공격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알려줬지만 네.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줄은 몰랐을 수도 있다. 근데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치적 타격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만약에 러시아의 반격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휴전이 더 멀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정말 휴전이 계속 늘어지게 되겠죠. 반드시 뭐 러시아가 이 상황에서 반드시 보복을 한번 할 테고 또 보복을 또 굉장히 강펀치를 날릴 가능성이 큰데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또 그냥 당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6.25 전쟁 같은 페이스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6.25 전쟁 같은 경우도 휴전 협상 와중에 뭐 한번 수틀리면은 그때서부터 제한적인 총공세를 펼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잘 아시는 백마고지 전투라든가 뭐 저격능선 전투라든가 이런 엄청나게 끔찍한 이 양쪽의 화력전이 다 그런 휴전 중간중간에 벌어졌습니다. 이번도 아마 양쪽이 정말 지쳐서 어쩔 수 없이 휴전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진짜 더 많이 진을 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트럼프가 관리하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취임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랬는데 이게 뭐 끝내기는커녕 이렇게 중간 선거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그때까지 갈지는 약간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 전에 힘이 빠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초조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 관세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본인이 막 주장했던 그 치적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 점점 조바심을 내고 또 좀 가다가는 아예 실증을 내고 이건 그냥 못하는 일이다라고 그냥 손 떼고 털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사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공격을 보고서 러시아만 철렁한 게 아니라 우리 군도 굉장히 지금 내심 철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공격을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러시아 기술 교류가 좀 활발한 북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나라의 간첩을 침투시켜 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드론 재료 구하기 쉽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디 위장해 갖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군 기지들이 민간인 지역과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보를 갖다가 입수하면은 충분히 공격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격이 우리가 굉장히 재래식 전력에서는 앞서 있습니다만 F-35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이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도 빨리 대드론 이 방어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 이게 지금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까지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전쟁인데 진짜 또 뭐 다윗이 잘 싸우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며칠 만에 다 함락될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휴전 협정 때까지도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다윗이면 우리가 돌팔매질만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돌팔매 단순히 돌덩이가 아니라 지금은 아주 정교한 뭐 표창부터 해서 뭐 수류탄, 폭탄 다 던지고 있죠 지금. 네. 특히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첨단 AI 전쟁 시대에 어마어마한 자산, 실전 데이터를 지금 뭐 엄청나게 쌓은 게 네.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미래 전쟁에서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쌓은 이 노하우를 어느 쪽이 잘 흡수하느냐가 진짜 향후 몇십 년간의 이 전쟁 승패에 큰 무게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